사랑하는 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가 절실한 남자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운동 네 번째 소담원이죠.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럼 출발합니다. 조선 왕조의 첫 번째 궁궐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경복궁이죠.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은 일제는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인 조선 총독부를 바로 이 경복궁 앞에 설치합니다. 이 조선 총독부는 조선의 입법, 사법, 행정, 군사 등 모든 권한을 가진 절대 권력 기구였죠. 일제는 조선 총독부의 중요한 자리에 대부분 일본인을 임명을 했고요. 일부 친일파들을 보좌역이나 앞잡이로 내세워서 식민 지배에 이용했습니다. 또한 헌병 경찰제를 실시해서 강압적인 통치를 시작했는데요. 헌병은 군대 내의 경찰을 말합니다. 이 군인에게 민간인에 대한 경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죠. 이 헌병 경찰은요, 형량이나 벌금이 가벼운 사건의 경우 재판 없이 이 한국인을 바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잡아가고 고문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한국인의 일상생활까지도 철저하게 감시를 했지요. 또한 일제는 우리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일반 관리나 교사에게까지도 칼을 차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다 일본 헌병 경찰들에게 붙잡혀서 온갖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고문을 받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요. 살아남더라도 아주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었죠. 또 일제는 조선 태형령을 만들어서요, 한국인에게는 재판 없이 이 태형을 가하도록 했습니다. 사람을 묶어놓고 몽둥이로 때리는 형벌을 말했던 거죠. 나라를 빼앗은 직후 일제는 1910년대 전국적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토지 주인은 자신의 토지를 직접 신고해야만 했는데요. 일제는 이 토지 신고 절차를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신고 절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빼앗기게 되었죠. 일제는 신고하지 않은 토지, 나라의 토지, 그리고 소유가 불분명한 토지, 이런 것들을 조선 총독부의 토지로 편입을 시켜서요, 한국에 건너온 일본인들에게 아주 싼 값에 팔았습니다. 토지조사 사업 이후 많은 농민이 비싼 토지 사용료를 내고 농사를 지어야만 했지요. 농민의 삶은 더 어려웠겠죠. 다음은 산미 증식 계획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산미 증식 계획은 1920년대에 일본이 한국의 쌀의 생산량을 늘려서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실시한 계획을 말합니다. 당시 일본은 공업이 크게 발달하고 도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식량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을 쌀 공급지로 삼고 쌀 생산량을 늘려서 일본으로 가져가려는 이 산미 증식 계획을 시작한 거였죠. 이 계획에 의해서 실제로 쌀 생산량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요. 이 늘어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일본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한국에서는 쌀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쌀값이 아주 크게 올라서요, 일부 지주나 부농, 상인들은 이익을 봤으나 일반 농민이나 도시 빈민 같은 사람들은 아주 더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일자리를 구하러 간 농민들도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였는데요. 일본인이 경영하던 회사에서 아주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하루 12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자리마저 구하기 힘든 사람들은 날품을 팔거나 구걸을 해서 생활을 이어나갔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땅을 파고 가마니 등을 엮어서 만든 토막집에서 살았는데요. 일제강점기 때에는 이 토막집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토막촌이 형성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생활이 어려워진 많은 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살 길을 찾기 위해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하기도 했습니다. 일제의 강압적 통치가 계속되고 있을 때 서양의 여러 나라는 서로 편을 나누어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했는데요. 민족 자결주의는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각 나라는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했습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는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1919년 2월 8일 일본에서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고종 황제의 승하에 대해서 독살설이 퍼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일제에 대한 반감이 커지자 민족 지도자들은 전국적인 만세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합니다. 1919년 3월 1일 천도교, 불교, 기독교 등의 종교 지도자로 구성된 민족대표 33인은 태화관에서 모여서 독립선언식을 하였습니다. 이날 탑골공원에서는요,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독립선언식을 하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 시위를 하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입니다.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사람들을 일제는 경찰과 군인을 동원해서 총칼로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하죠. 특히 화성 제암리에서는요, 사람들을 교회 건물에 다 불러 모아놓고 밖에서 총을 싼 다음에 불을 질러서 죽이는 이런 만행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만세 시위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3.1운동의 영향을 알아볼까요? 이 3.1운동이 만주, 연해주, 미국 등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해외로까지 전해져서 그곳에서도 만세 시위가 일어납니다. 또 우리 민족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역할도 했지요. 그리고 3.1운동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또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식민지 국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건이기도 했지요. 3.1운동의 결과 민족 지도자들은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한 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갖췄고요. 비밀 연락망을 조직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거나 정보를 서로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하는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독립운동 소식을 전하기 위해 독립신문을 발간하기도 했고요. 한국 광복군을 조직하는 등 독립군을 양성하기도 했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참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죠? 일본이 중국 내륙까지 침략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러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하이에서 충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1940년 중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식 군대인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되지요. 본격적으로 독립전쟁을 시작하려는 그런 목적이었겠죠.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의 일부인 연합국과 일본이 싸우는 그런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에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중국군과 협력해서 일본군과 싸우기도 했고요. 인도, 미얀마 전선에까지 군대를 파견하기도 했지요. 또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기도 했는데요. 이 국내 진공작전이 뭐냐면 한국 광복군을 국내에 진입시켜가지고 일제를 몰아내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일제가 먼저 연합국에 항복을 해버리면서 이 작전은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성공했다면 우리도 승전국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죠. 일제는 3.1운동 이후 무력을 줄이고 문화통치를 내세우게 됩니다. 헌병경찰제를 폐지하고 신문과 잡지의 발행을 허용해 주었는데요. 실상은 헌병경찰제를 폐지한 대신에 일본에 더 경찰력을 강화시켰고요. 신문과 잡지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대신에 미리 검열해서 식민 지배를 비판하는 내용은 삭제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일제가 식민 통치 방법을 이렇게 바꾼 까닭은 무엇일까요? 3.1운동을 보고 깜짝 놀랐던 거죠. 일단 먼저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친일 세력을 늘려서요, 우리 민족을 스스로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통치 방법을 바꿨던 거죠. 이러한 일제의 식민 지배에 우리 민족 지도자들은 민족의 실력을 기르기 위한 운동을 전개합니다. 첫 번째, 물산 장려 운동이죠. 이 물산 장려 운동은 먼저 평양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국산품을 쓰고 근검절약을 실천해서 민족 기업을 키우기 위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 설립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일제의 식민지 교육에 맞서 우리 민족 교육을 담당할 대학을 세우기 위한 그런 운동이었죠. 한편 1929년 10월 30일
광주와 나주를 오가는 열차가 나주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한국 여학생의 댕기머리를 막 잡아당기면서 놀리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를 보던 한국 학생이 일본 학생을 저지하게 되면서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일본 경찰들은 일본 학생들의 편만 들면서 한국인 학생들을 때리고 욕을 합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참아왔던 일본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학생들은 민족 차별과 식민지 교육에 대한 철폐를 주장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운동은 점차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요. 학생들은 시험과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규모의 항일운동이었습니다. 1927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하여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항일단체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신간회였습니다. 이 신간회는요, 한국인 위주의 교육 실시와 착취기관의 철폐를 주장했고요. 다양한 사회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습니다. 자, 3.1운동 이후 사람들은 무장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한 사람들은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군 부대를 조직하게 되는데요. 이 독립군들은 국내로 넘어와서 일본 경찰서나 일본군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본군은 만주까지 쫓아와서 독립군을 공격했는데요. 독립군은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이런 일본군을 크게 무찌르면서 우리 민족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봉오동 전투, 김자진 장군이 이끌었던 청산리 대첩, 우리가 일본군에게 거둔 아주 큰 승리였죠. 독립군에 패한 일본군은 그 보복으로 만주에 살고 있던 우리 민족들을 무차별하게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독립군 부대의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1920년대 중반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끌던 독립운동은 일제의 탄압으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김구는 1931년 한인애국단을 조직하게 되는데요. 한인애국단은 일제의 식민통치기구를 폭파하거나 주요 인물을 처단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봉창입니다. 이봉창은 1932년 1월 일본 도쿄에서 일본 왕 히로히토가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는데요. 안타깝게도 폭탄이 마차의 뒤편에 떨어지게 되면서 일본 왕을 명중시키지 못합니다. 이봉창 의사는 그 자리에서 체포된 후 순국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2년 4월 중국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일왕의 생일을 기념하고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윤봉길 의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단상을 향해 수통형 포탄을 던져서 큰 폭발과 함께 상하이 파견군 총사령관 및 여러 일본군을 응징했지요. 윤봉길 의사도 그 자리에서 체포된 뒤 젊은 나이에 순국하시게 됩니다. 당시 중국 국민당의 총통이었던 장제스는 윤봉길의 의거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 한인애국단의 이런 활동은 중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1931년 만주를 침략한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중국 대륙은 물론 동남아시아까지 쳐들어가게 됩니다. 일제는 이 전쟁에 한국인을 동원하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이 하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민족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했죠. 학교에서는 일본어와 일본 역사를 가르쳤고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국 역사는 거짓으로 가르쳤습니다. 또 우리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일본의 조상과 신을 믿도록 강요합니다. 서울 남산에는 신궁을 짓고요. 전국 곳곳에 신사를 지어서 이곳에 절을 하도록, 참배를 하도록 억지로 강요를 하는 거죠. 일제의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황국 신민의 설을 외우게 했고요. 심지어 일본과 조선은 조상까지 하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이가 없네. 더 나아가 창씨 개명을 실시해서요,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했는데요.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입학과 취직이 금지되었고요. 경찰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중국 대륙을 침략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아시아와 태평양 곳곳으로 침략을 하던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빼앗아가게 됩니다. 20만 명이 넘는 학생과 청년들을 전쟁터로 끌고 나가서 총알바지로 썼고요. 60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광산이나 공장으로 끌고 가가지고 강제로 혹독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는 여성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전쟁터로 보내진 이 여성들은 강제로 노동을 하거나 일본군 위안부로 학대를 받으면서 많은 고생을 하였죠. 그리고 일제는 우리나라에 군수 공장을 건설했고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하 자원은 물론 녹그릇, 가마솥, 농기구와 같은 금속을 강제로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양식을 위해 감자, 쌀, 보리, 고구마 등의 농산물을 강제로 빼앗아가기도 했죠. 이런 엄청난 일제의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들, 이것에 맞서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우리의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특히 국어학자와 역사학자들은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에 맞서서 한글과 한국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민족 정신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한글과 한국사였기 때문이죠. 또 우리 글이 있어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국어학자들은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윤재, 최현배 등이 중심이 되어서 조선어 학회를 만들어서 한글 보급에 앞장섭니다. 이 조선어 학회는 한글을 연구했고 또 강습회를 열어서 한글 보급에 노력을 많이 했죠. 이들의 노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접하게 되었고 한글 쓰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어 학회를 독립운동 단체로 여기고 또 아주 무자비하게 탄압합니다. 이때 편찬 중이던 국어사전 원고를 빼앗겼고요. 또 많은 조선어학회 학자들이 감옥으로 끌려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광복 후에 조선어학회는 한글학회로 이름을 고쳤고요. 빼앗긴 원고의 일부를 되찾아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 대사전인 큰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일제는 우리 민족이 애로부터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아왔고 자기 힘으로 발전할 능력이 없으며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우리의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박은식, 신채호 등의 역사학자들은 한국사에 관한 책을 써서 우리 민족의 긍지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신채호는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 등 나라를 구한 위인들의 전기문을 써서요, 애국심을 높이려고 했고요.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는 독립운동에 참여하면서 한국사를 새롭게 연구를 했고요. 고조선과 고구려에 관한 역사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한용운, 시문, 윤동주, 이육사 등은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으로 항일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지요. 네, 2단원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운동, 네 번째 소단원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영상이 많이 긴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는데 좀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재밌게 재밌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새 큰 2단원까지 끝이 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네, 여기까지 본 우리 친구들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영상 보면서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공부해봤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